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내일의 부라는 신간 서적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작가님은 JD 부자연구소 소장이시고 조던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김장섭 저자님이십니다. 이분 소개를 잠깐 말씀드리면 부동산 전업 투자자이시고 해외 주식과 채권에 이르기까지 재테크와 관련해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내일의 부라는 책도 그래서 그런 다방면의 재테크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방송 815 모니터 방송 사상 처음으로 예. 이렇게 얼굴을 좀 노출을 안 시켜달라는 요청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분들 저 캐릭터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서 내보내는데 뭐 출판사에서도 아주 강하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예, 저도 이게 보시는 분들이 어떨지 저도 좀 호기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얼굴이 못생겨서. 네. 하여튼 뭐 오늘 가지고 계신 그 여러 가지 노하우들, 지식들을 좀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책 가운데 보니까 은퇴 후에 월 200만 원씩 버는 4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셨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수단인데요. 생산수단이 200만 원씩 이제 벌게 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60대 이후에 은퇴를 했다라고 했을 때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했을 때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한 217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를 벌었을 때 내가 이제 뭐 한 100세까지 탄다 이렇게 됐을 때 한 2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노후가 보장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200만 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시면 선진국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자율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낮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기 예금 금리 자체가 거의 한 0. 몇 % 정도로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이제 정기 예금 자체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높은 금액이고, 높은 금액을 만약에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농지연금이라든가 뭐 ETF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식이 부동산에서는 월세 같은 게 있을 테고요. 그리고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연금식으로 가고 있긴 한데, 뭐 농지 같은 것들을 이제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영목이지죠. 그래서 이제 영목이지로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게 한 6억 정도 갖고 있으면 그것들이 가능하고,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200만 원 정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한 3억 정도가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는 AT&T나 이런 데들이 한 6% 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3, 6, 18, 한 18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3억 갖고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부동산, 뭐 농지연금, ETF 뭐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200만 원씩 버는 방식인데,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좀 썩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됐을 때는 계속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주식은 이제 썩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산수단이 썩지 않는 생산수단.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을 때는 이제 부동산도 가능해 한데,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농지나 아니면 주식 같은 경우는 썩지 않는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생산수단은 200만 원씩 받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러면 아까 AT&T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외국 해외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시가로 3억 원어치만 사도 그 시가 대비 6% 정도의 배당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액면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액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익률 자체가 한 5.5에서 6%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5.5%에서 6%라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AT&T가 지금 100불이다, 100달러다. 그러면 그 100달러에 5.5%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15.4%의 이제 배당 세는 떼긴 하지만 크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네. ETF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ETF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S&P 500에 연동하는 이제 상품이죠. 그래서 스파이라든가, 그러니까 SPY라고 치시면 나오고,
그다음에 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VOO도 있는데 그게 뱅가드가 하는 이제 S&P 500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되긴 하는데요. 1.5% 되긴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1년에 이제 오르는 게 한 9.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합치면 한 10%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맥쿼리 인프라라고 있는데 그 인프라 투자하는 게 그것도 한 6%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도 매년 오르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매년 오르면서 그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해외 투자, 해외 주식 관련해서도 그렇게 네. 배당 중심으로 네. 예, 그렇게 선별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책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디플레이션 시대를 고민하잖아요. 이제 네. 저금리 상황을 더 벗어나서. 네. 이럴 때에도 과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네. 과연 재테크에 도움이 되겠는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시대에 적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한국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뭐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부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편중이 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심해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많은 부동산을 사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강남 같은 경우가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이 계속해서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강남이 아닌 그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이런 쪽은 더 사람들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같은 경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에 특히나 이제 아파트에 굉장히 많이 사는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맨션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 비율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50% 비율이 훨씬 넘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이제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한 40년 이상이 됐을 때 재건축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세입자가 빠져나가고 세입자가 빠져나가면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은행에서 원금 상환이 들어오는 그런 식이 돼서 오히려 이제 집을 갖고 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데는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상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이 내가 한 50살 정도에 은퇴를 해가지고 100세까지 살았을 때 한 50년 정도를 살았을 때 과연 내 생산 수단이 될 수 있느냐, 매월 월세를 줄 수 있는 게 되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안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강남 부동산 같이 좀 오르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분양을 해서 한 5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만 어느 정도 이제 생산 수단으로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괜찮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도 안 좋은 게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10,000불에서 20,000불 갔을 때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1년서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한 30,000불 정도 가까이 갔을 때 계속해서 주식이 오르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선진국의 사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미 30,000불 이상을 간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90년도에 버블의 정점을 찍고 이제 한 85%까지 빠졌다가 그때가 이제 한 39,000포인트 그 정도 됐다가 얘네들이 8,500포인트까지 빠졌고 그다음에 현재는 한 22,0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아직도 그 정점을 이제 못 갔다라는 거죠. 그게 한 20,000불에서 30,000불, 그래서 30,000불 이상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빠집니다. 주식 같은 경우가. 그래서 거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도 스페인, 이탈리아, 뭐 벨기에 뭐 이런 데는요. 한 50%씩 빠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데도 한 20% 이상 빠졌고 그러니까 2007년도 기준입니다. 그게.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아니면 신흥국 정도만 남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미국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게 생산성 향상이 있는 데가 이제 미국.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창의적인 기업 집단을 통해 가지고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다우존스라든가 아니면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투자를 해놓고 장기간 투자를 했을 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가는 데가 멕시코나 아니면 브라질이나 뭐 일부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싸고 그다음에 아웃소싱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빼놓고는 올라가질 않기 때문에 한국 주식도 지금은 한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그 거의 이제 조금 그러니까 2008년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그 2009년도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엔 좀 버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3만 불을 찍으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투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한 50% 이상도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디플레이션에서는 그 어떤 그 한국의 부동산은 그 양극화가 돼서 강남 정도밖에 어느 정도 이제 내 생산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정도만 이제 올라가고 나머지 주식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게 다 내구재 상품들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런 내구재 상품들인데 그런 내구재 상품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거의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945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났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47년생서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분들 지금 초입이 75세가 됩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내구재 상품들, 그러니까 내구재 상품들은 내가 고장날 때까지 쓴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자동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전제품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나는 이제 가전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내구재 상품들은 고장날 때까지 쓰는 거고 그 생활비와 그리고 의약품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자동차가 안 팔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게 그런 식으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구재 상품을 만들어 파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팔리는 게 이제 서비스하고 이제 비내구재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어디냐면 그렇게 된 게 이제 SNS 이런 이제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SNS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SNS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거는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SNS를 하면서 내가 이제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커피숍을 이제 간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러니까 나를 찾는 욜로라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그 젊은 사람들은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먹는 데를 간다거나 아니면 아주 내가 비싼 뭐 버킨 백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SNS에 올려가지고 자기를 이제 뭔가 이제 드러내는 그런 식의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소비는 서비스업이나 비내구재 쪽인데 그런 쪽은 이제 미국이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니면 뭐 명품을 많이 만들어 파는 유럽에 있는 이제 나라들인데 실제로는 그 명품 LVMH나 이런 것들도 보면 거의 다 미국에 있는 자본들이 다 잠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잘 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는 앞으로 이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서비스업이라든가 아니면 비내구재 쪽이 발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제 뭐 주식에서도 미국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잘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다라고 전제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러면 디플레이션 상황이 됐을 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 하락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그럼 투자자는 어떤 거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부동산 그런 쪽을 사야 되는데 그런 쪽은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 채당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거를 얘기할 때 수능 성적을 얘기를 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성적이 모두 1등급이 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대학, 제일 좋은 과를 가겠죠. 근데 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에서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뭐 교통이 좋냐 앞으로 이제 새로 이제 역이 되는 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좋은 데를 내가 사기가 힘들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주로 내 연봉에 맞춰서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런 쪽이 한 채당 가격이 나하고 내가 이제 갖는 연봉하고 어느 정도 뭐 소위 갭 투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연봉에 맞춰서 사는 것들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이 된 예는 그러니까 뭐 현재는 좀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지금 현재가 그 부동산이 가장 화랑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현재가.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한 65세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71년생이 제일 많이 태어났는데 그분들은 현재 한 49세 이 정도 돼가지고 지금 현재 집을 소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 세대라고 해서 1981년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전월세를 사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우리나라의 부동산 호황기를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10년 정도만 지난다 하더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면서 서울에 있는 그 역세권 이런 쪽으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골에 사시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분들도 그 요즘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그러니까 운전 같은 경우를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왜 안 하시냐면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많이 반납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눈이 별로 안 좋고 이제 반사신경이 느리다 보니까 운전면허를 반납을 하면서 그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은 서울이 제일 발달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철 같은 경우가 공짜로 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알바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노인 택배라든가 이런 식의 일자리들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자기의 돈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그 교통 그 요금 자체는 선진국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지금 뭐 광역버스 요금 자체가 한 2,400원에서 2,800원 정도가 됐는데 만약에 그게 4분의 1이 한 4배 정도가 오른다라고 쳤을 때는 한 10,000원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뭐 버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담할 만한 능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서울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 삶의 질이 이제 훨씬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그 이쪽에서 여러 가지 병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편의시설도 이용하는 것들이 그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극화가 되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시가 더 발전하게 됩니다. 도시 쪽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 같은 데는 더 이제 사람이 빠지면서 더 안 좋게 되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있는 역세권 2호선 역세권 라인 그러니까 2호선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2호선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에 웬만하면 한 2호선 정도 되는 라인에 가까이 있는 그런 이제 부동산 자체가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주식은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책에서 가장 빨리 100% 부자 되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떤 걸까요? 가장 빨리 이제 부자가 되는 법칙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으로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좋은 자산을 장기간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부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좋은 자산을 이제 장기간 투자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복리로 해서 이제 수익률이 있는데요. 복리로 해서 수익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를 내가 했다라고 네. 했을 때는 얘가 이제 100배가 되는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진 자산 자체가 별로 없으면 내가 1억을 투자해가지고 100억이 됐거나 아니면 1,000만 원 투자해서 10억 정도가 됐을 때 나는 노후를 이제 보장받는 그런 수익률이 되겠죠. 그랬을 때 한 5% 정도가 됐을 때 얘네들이 한 94년 정도가 그러니까 매년 5%라면 94년 정도 후에는 이게 이제 100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 정도를 했을 때는 한 48년 정도가 걸리고요. 15% 정도 했을 때 35년 걸리고 그다음 20% 했을 때는 33년이 걸리는데 그 한 25%에서 30% 정도 했을 때는 그 21년에서 18년 이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익률도 이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워렌 버핏이 지금 가장 큰 이제 부자의 반열에 올라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매년 거둔 수익률이 23%입니다. 네. 네, 23%이기 때문에 그 정도 했을 때 23%를 30년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냐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복리 수익률로 했을 때 매년 23%를 거뒀으면 한 490배 정도가 됩니다. 489배.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25%에서 30%를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이제 본다면 떨어지는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많아봐야 10% 정도 됩니다. 예, 많아봐야 10% 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주로 이제 배당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성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성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10%를 받고 15%, 20%씩 떨어지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 달 정도에 기사들이 자주 나오는 게 어떤 기사들이 자주 나오냐면 그런 이제 배당 같은 경우를 뭐 많이 줬을 때 이 배당을 갖고 뭐 한 10% 아니면 7%, 8% 이런 은행 주식이라든가 이런 주식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하는데 그 오늘 신문에 난 게 어떤 기사가 났었냐면 이게 이제 다시 회복을 못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배당은 7%, 8% 이렇게 받지만 실제로는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15%뭐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은행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한 5년 내리 떨어지고 있고 한 50% 가까이 이제 빠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예 10%를 달성할 수 없는 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가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뭐 100배 주식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당 주식이 만약에 또 10%를 간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한 48% 정도, 아니 48년 정도 그 세월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내수주, 내수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10,000불에서 20,000불 갈 때는 굉장히 오르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리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내수주, 그 라면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001년서부터 2007년도까지 100배 오르는 주식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거의 한 25%에서 한 50% 정도씩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별로 좋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서도 안전한 주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제약사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방산주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그런 주식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매년 올라가긴 하지만 얘네들도 이제 그 수익률로 따져보면 한 10% 좀 겨우 넘는 수준 이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S&P 500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평균 수익률 자체가 한 9.1% 정도 됩니다. 얘네들이 배당은 한 1.7% 정도 되는데 둘 다 더해도 한 10.8%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얘네들은 매년 그걸 거두긴 합니다. 매년 거두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만났을 때 거두는 거고 그것도 한 그 100배 되는 데는 한 45년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유망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세계 1등 주식이 제일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는 한 24%에서 25% 정도를 매년 이제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이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는 수익률 자체가 25% 배당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배당까지 포함한 건데 그게 얘기할 게 그러니까 2000년 닷컴 버블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내가 겪지 않았을 때 겪지 않았을 땐 저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근데 겪었을 때도 그 공항이 어떻게 오느냐 이런 것들을 잘 피해 간다면 그러면 한 24%, 25% 정도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이제 100% 그러니까 그 100배 정도 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는 이쪽이 세계 1등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국 주식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주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주식들이 있는데 그런 주식을 이제 투자를 했을 때가 가장 100%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법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1등 주식이라고 해서 일단 미국에 아마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몇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1등주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얘기하는 이제 1등주는 딱 한 개입니다. 어떤 주식이냐면 뭐 이런 뭐 어떤 섹터의 1등이 아니고요. 시가총액 1등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다우지수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1등 높은 지수에 투자를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아니고요. 나스닥 전체에서 아니면 그 뉴욕 지수 전체를 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주식을 다 따져봤을 때 거기서 1등 주식.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아람코인데 아람코 같은 경우는 그 상장하고 지금 뭐 상장 같은 경우가 제대로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 1조 7천억 정도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아람코가 지금 앞으로 미래가 있느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요즘에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사우디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쪽이나 이런 다른 그 시장에 들어가면 진짜 1등인지는 그때서야 이제 가려지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이제 애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위키피디아에 나온 주식들이 이제 96년도서부터 그 1등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그런 주식들을 갖고 갔을 때 지금 한 2019년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얘네들이 한 100배까지 오를 수 있다. 그것만 이제 투자를 했을 때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전부 이제 매뉴얼이 있고요. 매뉴얼은 떨어졌을 때를 이제 가장 잘 피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뭐 마이너스 3%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뒤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떨어졌을 때를 잘 피한다면 한 25% 정도는 매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할 때 분산 투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여러 군데. 그러면은 우리 저자님은 1등, 세계 1등 주식에 가지고 있는 주식과 관련된 자산은 그냥 이 하나에다 몰빵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몰빵을 해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뭐 90% 정도 투자를 해도 되고, 그리고 한 10% 정도는 뭐 자산을 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그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주식, 그런 쪽에 이제 분산을 하셔도 되는데, 몰빵을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제프 베조스나 아니면 뭐 이런 세계 1등 주식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뭐 한 주식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계 1등 주식이 안전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왜 안전하냐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불안한 이유는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할지 안 성장할지에 대한 그 의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이제 5만 원대를 다시 넘어가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만 원 정도를 하다가 3만 6천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 40% 정도 빠진 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한 2018년도 이때 안 좋았을 때. 근데 한 3만 6천 원까지 빠졌는데 40% 정도가 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근데 세계 1등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매년 올라갔고, 거의 이제 미국 주식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긴 하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2등하고 1등이 순위가 바뀝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등하고 1등이 바뀌었을 때는 2등에서 1등으로 올라온 애로 갈아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 돈은 자산은 세계 1등,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 주식에 모두 들어가 있으면 된다. 예, 뭐 그게 좀 불안하시면 한 10% 정도 빼서 뭐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투자가 100%나 되고 90%나 뭐. 예, 근데 하여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책에서 보면은 글로벌 공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네. 그러면 이 공황이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인데 이게 닥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닥치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지금 2020년이 됐는데 한 12년 동안 내리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공황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예. 공황은 반드시 있는 거고, 그 공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그 공황이 뭐 시기적으로 한 언제쯤 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예상을 하지 않고 이제 항상 저는 이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차피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과하고 이과가 있는데, 이과 같은 경우는 하면 할수록 이제 자기의 기술이 늘어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치과, 뭐 의사다, 아니면 뭐 배관공이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기술이 늘어나고, 그리고 못 보던 환자들을 더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능숙하게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는데, 문과적인 기술, 뭐 경영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아니면 특히나 이제 주식 트레이딩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무리 자기가 몇십 년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절대 맞지 않는데, 맞지 않는 걸 갖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틀리는 거고, 그리고 뭐 2020년 무슨 예상이다, 아니면 2021년 무슨 예상이다 라고 항상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지나서 보면 다 틀린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세계에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변수들을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틀린 예측을 갖고 틀리게 투자를 하는데, 사람들이 항상 자기 생각대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틀린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공황이 이제 닥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엄청난 자산의 하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에서 이제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8년도 10월 10일도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떨어졌었죠.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게 한 30% 정도가 빠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좀 몸으로 겪고 나서 도대체 공황이란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는데,
그 지금까지 쓰여진 뭐 주식책이라든가 이런 쪽을 봤을 때 공황이 정의가 된 게 없다라는 거죠. 그 피터 린치 책에 이제 공황이 잠깐 언급된 게 있었는데 하루에 11% 정도가 빠지고 그다음에 3개월 내에 자산의 한 50% 정도가 빠진다라는 게 이제 공황이라는 그 식으로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네.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대까지만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죠. 그래서 이분은 그 1987년도 블랙 먼데이를 이제 겪었으니까 블랙 먼데이에 특화된 어떤 이제 공황이라는 그런 것들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황이라는 것들도 이제 이 책에 써놓긴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게 진짜 공황이냐. 그래서 10월 10일 날 그 한 4.1% 정도 빠지기 시작하면서 한 12월 24일 날까지 한 그 미국의 나스닥 지수 자체가 한 30% 정도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떨어지면 이제 팔고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 사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 자산이 많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는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났나.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나타난다. 1987년도 그 블랙 먼데이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나스닥 갖고 이제 그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나스닥이냐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나스닥도 있고 다우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S&P 500도 있고 뉴욕 지수도 있는데 그 일단 제가 이제 주로 쓰는 사이트가 이제 investing.com이에요. 그래서 investing.com에서는 1980년도서부터 그 나스닥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그 제공하는 거는 그 1980년도부터 그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그 왜 제가 채택을 안 했냐면 30개 지수 정도만 갖고 이거를 판단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통계에 있어서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500개 지수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뉴욕 지수 같은 경우는 1993년도 그때부터 이제 있기 때문에 1987년도 그 블랙 먼데이를 이제 전혀 포함을 못 하고 있고 그 늦게 나가고 있고 특히나 그 뉴욕 지수 같은 경우는 주요 종목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플이라든가 현재 떠오르는 IT 주식 같은 경우가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리지널 나스닥 지수 자체가 그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987년도 그 블랙 먼데이 하고 그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블랙 먼데이 같은 경우는 10월 달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3%가 뜨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같은 경우도 보면, 2000년 1월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그때도 이제 마이너스 3%가 뜨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도 거의 한 9월 달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리먼 파산이 있고 나서 그렇게 되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그 떨어지는 게 마이너스 3%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최소한 4번 이상 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공황이 시작이 되는 게 뭐 그 시작한 달에는 최소한 4번서부터 많게는 6번, 7번까지 뜨고요. 그래서 2011년도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위기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뜬 거죠. 그래서 그 2018년도 10월 달 자료를 제가 이제 그것들을 전부 엑셀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10월 달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마이너스 3% 이상이 되는 것들이 한 10월 달에 한 2번 정도가 뜨고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어떤 신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무슨 그 통계적인 것들로 해서 이제 확률적으로 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1%하고 2%도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1%하고 2%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지수 숫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마이너스 3% 이상이 됐을 때 2008년도 9월 달이라든가 아니면 2000년 1월 달이라든가 이런 때가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최소한 마이너스 3% 이상이 뜨는 현상이 제가 이제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주가 하락 지수 그렇죠. 마이너스 나스닥이. 3%가 예. 나스닥이. 예. 그걸 갖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보니까 공황은 최소한 이게 한 4번 이상이 뜨면 공황이 시작이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한 달에 4번. 네, 한 달에 4번. 그거는 이제 뭐 9월 달 말서부터 시작해서 10월 달 초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달에 1일부터 말일까지. 1일부터 말일까지 그렇게 뜨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가 이제 거의 다가 실적 발표 있는 달이 많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떴고 그다음에 1월 달 같은 경우도 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있을 때
미리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적 쇼크가 나면서 그 다른 대외적인 여건들이 같이 합쳐졌을 때 그때 공황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달에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마이너스 3% 이상 뜨는 것들을 갖고 그 공황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최고치에서 그러니까 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마이너스 3%가 한 4번 정도가 떴을 때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끝나는 경우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끝났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쭉 살펴보니까 한 달에 마이너스 3%가 연속으로 2달 연속으로 안 뜨면 그때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가 뜨고 그 한 2달 정도가 지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 투자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게 이제 보였고요.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평소에 이거를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평소에 마이너스 3%가 뜬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되느냐를 이제 제가 또 연구를 좀 해봤어요. 네. 연구를 해봤더니 그 이제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 주로 한 달 안에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만약에 마이너스 3%가 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3%가 뜨는 경우가 그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으로 뜬다라는 거지. 띄엄띄엄 뜬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속으로 뜨는데 그러면 언제가 굉장히 안전한 때냐라고 봤을 때 그 공황이 아니라면 얘네들은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 좀 안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달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서도 또 마이너스 3%가 뜨고 마이너스 3%가 뜨고 이런 경우는 거의 공황 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 공황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3%가 뜨고 한 달이 지나면 그 다음에 제일 빨리 뜨는 게 거의 3개월 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후 정도 되면 이거는 그 마이너스 3%가 뜬 이유가 아니라 그 다른 이유로 떴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마이너스 3%가 뜬 다음에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그때는 다시 투자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3%가 떴을 때는 그냥 무조건 한 달을 기다린다라는 게 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작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작년에 10월 10일서부터 끝나는 기간을 따져봤더니 10월 10일서부터 한 2월 4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한 30% 정도 떨어졌다가 1월 달서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2월 4일 날 다시 그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다시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달 정도를 보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때도 그냥 내가 다 팔고 노는 게 아니라 주가 지수와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항상. 그래서 미국의 채권이 그러니까 채권을 사는 건 아니고요. 채권 ETF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채권을 사는 게 아니냐면 채권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채권을 사는 건데 1인당 채권을 사는 게 증권사에서 사야 되고 이제 최소 금액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채권 ETF를 사는 게 낫다. 거기서 이제 뭐 SPTL이라든가 뭐 TLT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TLT가 그 거래량도 가장 많고 TLT는 TLT 치고 그냥 그 주식창에 치듯이 TLT를 치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20년물 그 국채 ETF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주가와 네, 주가. 네.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10월 10일 날 만약에 마이너스 3%가 뜨고 그 만약에 2008년도에 뜨고선 내가 만약에 TLT를 샀다. 전량 그때는 이제 세계 1등이고 뭐고 전부 파는 거예요. 네, 전부 팔고 그다음에 내가 TLT를 샀다라고 하면 걔네들이 언제가 피크가 되냐면 12월 15일 정도가 피크가 돼서 30% 정도가 오릅니다. 네, 30% 정도가 오르고 그리고 그걸 팔고 다시 뭐 원화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공항이 왔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1250원 구간에서 1600원 구간을 한 30% 정도를 25% 정도를 움직이는데 그게 2008년도 같은 경우도 한 3, 4월 달까지 한 4번 정도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항을 이제 겪지 않고 공항에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이너스 3% 나스닥이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그 신호를 보고 한 달간은 거래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달이 지나서는 이제 다시 상황이 그렇죠. 되는데 네. 근데 그 마이너스 3%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가 발생이 됐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4회 정도 혹은 네. 뭐 3회 정도 네. 발생이 됐어요. 그럼 이건 공황이 오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4번이 뜨면 마이너스 3%가 4번이 무조건 뜨면 4번? 네, 4번 이상이죠. 아, 4번 이상이 최소한 4번이 뜨면 그때는 이제 공항이니까 그때부터 2달을 기다리는 거고. 아, 그때는 그때 2달 기다리는 거고 한 번이 떴을 때는 무조건 한 달 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10월 10일 날 뜨면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내가 이제 모든 주식을 팔고 TLT로 바꿔 탄 다음에 이게 11월 11일까지 기다리는 거죠. 1거래일 후까지, 한 달 1거래일 후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고, 그때까지 만약에 마이너스 3%가 안 떴다. 그러면 그때는 TLT를 팔고 다시 주식을 사는 거죠. 세계 1등 주식을 사고. 그러면 무조건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딱 하락이 되면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정리를 하고 그렇죠. 채권으로 TLT로 갈아타고 그 순간 그리고 나서 딱 한 달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채권을 매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렇죠. 다시 그 1등 주식을 매입을 해라. 그렇죠. 근데 중간에 만약에 이제 11월 10일인데 그때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떴으면 그때 사는데 2018년도 10월 달 같은 경우가 한 10일 있다 또 떴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4%가 또 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패드의 이제 금리 정책 때문이었었는데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다가 10월 4일 날 정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금리를 더 올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10월 10일 날 충격을 받으면서 그때 마이너스 4%가 확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위기가 와서 1월 4일 날 1월 3일 날 정도에 이제 마이너스 3%가 한 번 더 뜨거든요. 왜냐하면 1월 4일 날 파월 의장이 뭐라고 이제 멘트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패드 의장이 하는 날이었었는데 1월 4일 날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1월 3일 날 또 마이너스 3%가 또 떴어요. 그래가지고 떴는데 1월 4일 날 패드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리를 동결하겠다.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1월 3일 날 떴으니까 2월 4일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TLT를 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 시장 상황이 바뀌는, 그러니까 무조건 매뉴얼대로 이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 진짜 손해는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서 단 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고,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뉴스를 막 만들어내긴 하지만 실제로 시장을 바꾸는 힘은 파월 의장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패드에 있는 의장이 어떤 식으로 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포지션을 좀 더 바꾸면 그때는 이제 좀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1월 4일서부터 시작해서 2월 4일까지가 한 달 동안에 30%가 올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월 달이니까 예를 들어서 1월 3일 날 마이너스 3%가 났어요.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딱 30일 지난 다음 달 4일 날 사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또 마이너스 3%가 한 번 또 생겼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마이너스 3%에서 31일째인가요? 아니면 아니죠. 두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다시 한 달 또 기다리는 그러니까 거죠. 마지막 마이너스 3%에서 한 달 후. 3% 이상이죠. 무조건 3%나 마이너스 4%나 하여튼 그 3% 이상에서 이상. 이상에서 또 한 달을 또 기다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8년도 10월 달 같은 경우가 보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한 2월 4일까지 계속 가는 거죠.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규칙대로 한다면. 그렇죠. 살 수가 그러면 그때는 계속 TLT 채권을 보유하고 그렇죠. 계시는 거고. 그때는 많이 올랐나요? 한 5%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때 한 30% 정도가 이제 지수 자체가 빠졌고요. 그때 애플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10달러 찍고 그다음에 135달러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2,000달러 찍고 그때 한 1,300달러까지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TLT로 갈아탔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내가 저점, 그러니까 뭐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그 저점에서 만약에 내가 분산으로 이제 샀다면 분산으로 10%씩 해가지고 샀다면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거래는 우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키움 증권이 됐든 뭐 미래에셋 증권이 됐든 이런 HTS를 통해서 다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거래할 수 있죠. 그래서 TLT를 제가 그러니까 20년물 미국 국채가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나 왜 20년물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미국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3년물이다, 5년물이다, 10년물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3년물이나 뭐 3개월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무리 공황이 와도 미국이 3개월 후에 망하냐? 봤을 때는 안 망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20년 후에는 망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망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길면 길수록 이게 주가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20년물 정도를 이제 본 거고요. 그때가 됐을 때 얘네들은 굉장히 많은 신흥국 자산들이 미국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달러 가치도 높아지고 거기서 이제 안전자산을 찾아서 오기 때문에 금이나 아니면 이런 그 채권 이런 쪽이 이제 유망하다고 보는데 금보다도 그 채권 수익률이 한 2007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채권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미국 국채 채권 수익률이. 그래서 한 7% 이상이 나왔고 그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금보다는 그런 그 당시에는 그 채권 수익률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네, 매년.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네. 아, 네. 그 공황, 그러니까 우리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대응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예상하지 말고 단지 그 마이너스 3%라는 나스닥 그거를 하나의 신호로 삼아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좀 신선한 주장이시라 네, 좀 인상 깊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책에도 안 나와요. 제가 만든 거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을 사야 할 때와 또 팔아야 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이게 언제 일일까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사는 거는 뭐 세계 1등 주식이다 그러면 그냥 에브리데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서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장기간 봤을 때 항상 높은 수익률을 이제 그 이룰 수 있었고, 그러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애플 같은 경우가 현재 1등인데 작년서부터 1년간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107%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이제 제시하는 수익률이 25%에서 30% 정도가 됐을 때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100배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오를 때는 그냥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에브리데이 항상 1등 주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1등 주식을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 1등 주식을 포함해서 내가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든가 이런 그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마이너스 3%가 떴거나 아니면 뭐 1등하고 2등이 바뀌었거나, 그 바뀌었을 때도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뀌었을 때도 그냥 1등 팔고 2등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그 1등과 2등이 공존해서 갈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뭐 엑선모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가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와 GE하고 같이 가거나 뭐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게 그 시가총액이 10% 이내일 때는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0% 이내일 때는 둘 다 같이 갖고 갑니다. 5대5로 나눠서. 5대5로 갖고 가고, 근데 만약에 이게 10% 이상이 차이 났다. 그러니까 만약에 1등하고 2등이 있는데 난 1등을 먼저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2등이 막 올라와가지고 1등하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엎어쳤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1등의 반을 팔고 2등의 반을 타는 거죠. 2등의 반을 타고 그 다음에 2등이 다시 떨어져가지고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2등은 더 이상 갖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등은 버리고 1등으로 이제 다시 갈아타는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마이너스가 3% 떴을 때는 얘네들이 공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전부 팔고 그때는 TLT로 갖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가 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종가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오전장이 되겠네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가 뜬 다음에 그 확률적으로 이게 보다 보니까 3분의 2 정도는 올랐어요. 마이너스 3%가 뜨고 그 다음날 오를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3분의 1은 떨어졌고. 근데 이제 치명적인 게 뭐냐면 그 3분의 1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폭락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황일 경우에는. 그게 그 블랙 먼데이가 먼데이잖아요. 월요일인데 그때가 금요일 날 마이너스 3%가 뜨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블랙 먼데이 때 마이너스 11%가 뜨고 화요일 날 마이너스 9%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6시에 이제 끝나는데 장이, 미국 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조건 5시 반에 일어나라. 그래서 장을 확인을 하고 그때 마이너스 3%가 뜰 것 같으면 한 50분 정도에, 그러니까 다 매매를 하고 TLT로 갈아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못 팔았으면 그 다음 날 팔아도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그날 종가 지금 상황이 마이너스 3%를 넘어섰어.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끝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 장중에 그냥 매도해버려라. 그렇죠. 한 50분 정도에 보고 매도하고. 마지막 50분 정도 사이에. 얘네들은 이제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게 던지는 것들은 금방 날아갑니다. 이제 이런 공황이 왔어요. 세계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럼 이 부동산과 주식, 과연 얼마나 떨어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폭락한다 하지만 이게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얼마가 떨어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떨어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확 떨어져면 대응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2008년도 금융위기다, 아니면 뭐 IMF다, 뭐 이런 것들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때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한국 부동산이 있겠죠. 한국 부동산은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는데 주로 이제 강남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폭락했던 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들은 어차피 거래가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은 세입자하고 연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잘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자하고 연락이 안 되고 내가 월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월세 자체를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집주인 같은 경우도 연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갭 투자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역전세가 일어나다 보니까 한두 집은 이제 그 어느 정도 태워줄 수는 있는데 이게 뭐 한 10채를 역전세를 나게 되면 아예 연락을 안 받는 게 이 사람 이제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싼 집으로 가고 싶어도 그때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뭐 회사에서 이제 그만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때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예 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그 원금 상환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2006년도 정도에 14억 정도를 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가 지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8억 6천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강남에다 이제 갭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도 그 한 11억 정도인데 뭐 대출을 굉장히 많이 껴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대출을 받고 2008년도 바로 전에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구매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 600만 원 정도를 이제 이자로 내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생활비 한 400만 원을 합치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단타로 보고 이제 자기 이제 치고 빠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 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원금 상환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응이 안 되고 더 많은 이자를 그때는 이제 이자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 더 많은 이자와 생활비까지 이제 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채라서 그나마 버틴 거고 좀 돈이 있는 친구라 이제 버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신용불량자가 거의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싸면 비쌀수록 지금 현재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은 별로 이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미래도 없다고 생각해서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샀다라고 했을 때도 얘네들은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친다면 무조건 오는 거니까 언젠가는 옵니다. 근데 왔다면 얘네들은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죠. 대응이 안 되는 거는 일단은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면서 그 아파트도 이제 굉장히 비싼 걸 이제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금융위기가 터지는 순간 주로 이제 엔화 대출이나 달러 대출을 갖고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달러가 굉장히 많이 모자르고 이자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는 2배로 뛰고 그다음에 이자율도 거기에 연동이 돼서 이제 뛰다 보니까 사업은 망할 수가 없는 거고 흑자 부도는 날 수가 없으니까 강남에 있는 부동산 먼저 팔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은 실거래가가 뜨거든요. 그 실거래가가 뜨는 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는 아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잘 모르고 경매나 나와야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가기 때문에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제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앞으로도 이제 괜찮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게 그때는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주식은 아예 대응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증권사 직원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제일 편했대요. 왜 편했냐면 장이 시작하자마자 30% 정도의 하한가를 맞고 모든 전 주식이 하한가를 맞고 그때 제가 3일 연속 하한가 맞았어요. 그래서 제 아는 사람은 30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의 80%가 떨어지는데 하한가 맞아도 팔 수가 없는 이유가 일단은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물량을 던지다 보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주식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주식인데 팔린다라는 게 통하지 않는 거죠. 아예 그냥 계속해서 하한가를 맞으면서 한 30일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내가 이걸 갖고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쓴다거나 뭐 이런 게 거의 완전히 진짜 한 85% 정도가 날아간 다음에 이제 생활비를 쓰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대응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뭐 결국은 뭐 땅도 아니고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그때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세계적인 주식. 그러니까 뭐 특히나 이제 미국에 있는 뭐 1등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일단 공항까지 안 가고요. 공항은 이제 마이너스 3%가 4번이 뜨는 때가 공항인데 실제로 마이너스 3%가 처음 떴을 때 난 던지고 먼저 TLT를 샀기 때문에 나는 공항이 4번이 뜬다 하더라도 나는 그때 TLT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 공항을 지켜보기만 하고 아 확정됐구나. 그러면 2달만 기다려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나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항을 예측하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도 보진 않고 그냥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제학자 중에 돈 번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돈 번 사람이 누구냐면 케인즈죠. 케인즈가 이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주식. 그래서 이제 미인 대회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영국에서 케인즈가 있었던 당시에 뭘 했었냐면 미인 대회에 나올 사람 100사람을 뽑아가지고 사진을 올려놓은 적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누가 1등을 할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찍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맞췄을 경우는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상금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찍나를 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찾는 게 아니라 1등이 될 만한 여자를 찍어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케인즈 같은 경우도 무조건 처음서부터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여러 가지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봤는데 왜 실패를 봤나를 이렇게 따져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경제학자니까 경제학자처럼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시장 예측을. 그래서 뭐 퍼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될까를 보고 투자를 했더니 무조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를 굉장히 많이 보고 이 사람이 미인대를 보고 생각한 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이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돈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고 봤는데 그게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는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면 세계 1등이 제일 많이 몰리는 주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응을 그러니까 세계 1등 같은 경우는 돈의 흐름이 제일 많이 몰리는 거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1등이 된 거고 그게 만약에 세계에서 1등이 만약에 2등이 됐다라고 한다면 얘는 힘이 떨어지고 다른 주식이 또 많이 몰리는 주식이 되기 때문에 돈의 흐름에 따라 대응을 한다면 그러면 큰 부자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미국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도 1등 주식에 그냥 들어가는 게 현재 시점에서 나을까요? 아니면은 좀 뭔가 하락을 좀 기다렸다가 조정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때 내 생각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그냥 내 머리는 쓰지 않는 게 돈을 버는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게 비싼지 싼지는 누가 판단하냐면 시장이 판단한다는 거죠. 시장이 판단하는데 근데 내가 이게 이미 비싸 그래가지고 난 이거 들어가지 말아야겠어 이게 떨어지면 들어가야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내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 워렌 버핏이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전지 쪽에 이제 태양광 쪽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맞았다 이런 기사가 맞아요. 떴어요. 그 뉴스 봤어요. 그런 기사가 떴는데 제가 이제 보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는 어닝 서프라이즈 주식들을 이렇게 봤을 때 거기서 이제 태양광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에서야 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태양광 주식이나 이런 주식들이 뭐가 있었냐면 미국 정부에서 이 주식을 샀을 때는 세금 감면 제도가 있었어요. 한 30% 정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그랬는데 그게 한 며칠 전에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라는 게 이해가 안 됐었고 두 번째는 얘가 갑자기 막 9%, 10%씩 막 이틀 연속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길래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라고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온 워렌 버핏의 기사를 보고 그제서야 이해가 갔어요. 왜 이해가 갔냐면 그런 식으로 태양광 주식들이 미국에서는 세금 감면으로 되는 거고 그게 그런 거와 관계없이 얘네들의 이제 펀더멘털이 이런 거와 관계없이 많이 사는 주식이구나 이런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올라갔구나 그래서 이게 폰지 사기로 해서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세상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알 수가 없는데 그걸 갖고 내가 굳이 예측을 한다거나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이 많이 몰리면 투자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무슨 저기가 있냐면 얘네들이 이제 돈이 많이 몰렸을 때 올라가는데 그 떨어졌을 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제가 마이너스 3%로 해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마이너스 3%가 떴을 때는 TLT 같은 걸 타면서 오히려 수익률을 반전시킨다면,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꽃놀이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세계 1등을 갖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진짜 공황이 왔을 때는 뭐 세계 1등도 한 50% 이상도 빠지고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미 나는 해지를 하고 벌써 이제 TLT로 갈아타고, 그 다음에 나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이게 공황이 끝나면 그때 다시 이제 1등을 들어가면서 가는 게 내 판단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시장을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원칙대로 그냥 하면 된다. 그걸 저는 이제 매뉴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뉴얼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떴을 때는 어떻고, 2% 떴을 때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나스닥 지수를 전부 이제 보면서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3% 이상일 때는 이제 공황에 가까이 오고, 그다음에 TLT 같은 경우가 뭐 지금까지 TLT를 갖고 이제 쭉 지금까지 나스닥을 분석해 봤을 때 항상 수익률이 이겼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만 수익률이 이제 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거의 진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가 떴을 때는 항상 TLT가 항상 이겼습니다. 이겼고, 그리고 마이너스 1%와 2%가 있는데 그것들도 제가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자주 발생하냐면, 뭐 그러니까 요번 같이 뭐 우한에 폐렴이 돈다. 그리고 작년 10월, 그러니까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내 임기가 재선을 한 다음에 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시장이 갑자기 빠지고, 요번 같은 경우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이너스 3%라면 그때는 이제 전부 팔고 TLT로 가는 게 맞는데, 디테일하게 봤을 때 마이너스 1%나 마이너스 2% 이게 빠졌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저는 이제 분석을 쭉 한 거죠. 지금까지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그랬는데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전혀 시장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채권을 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실패예요. 그러니까 실패고, 그 다음에 TLT를 샀을 때는 오히려 손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이너스 2% 정도가 뜨면 그때는 오히려 TLT를, 그러니까 내 가진 자산에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를 내가 바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한 번 더 떴다 그럼 다시 10%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자산에 있어서 플러스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마이너스 1%가,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 이하가 떴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마이너스 2% 이상이 떴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상이 떴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매뉴얼화 돼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어떤 판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도 한 1.91%, 1.8% 정도 이제 어저께가 빠졌는데, 그때가 되면 1등 주식을 팔 필요가 없어요. 아직 3% 안 넘었으니까. 2%도 안 넘었으니까. 2% 정도 빠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 팔고 10% 정도를 팔고, 그다음에 TLT를 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1%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렇고, 이게 뭐 다행히 오늘 보니까 이제 선물이 또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은 시가에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종가에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만약에 살 때, 만약에 산다면 종가에 사는 게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사는데, 일단 떨어질 때는 안 사요. 올라갈 때 사지. 일단 떨어지면 잘 사질 않습니다. 더 떨어질까 봐. 더 떨어질까 봐. 지금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떨어질 땐 잘 안 삽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뭐 그럴 경우는 뭐 자기가 이제 어떤 원칙이 있겠죠. 근데 주로 사람들은 올라갈 때 산다라는 거죠. 근데 올라갈 때 사면 시가에 사는 것보다는 종가에 사는 게 항상 이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가에 샀을 때는 어떤 호재가 있어서 오른다는 얘기죠. 근데 그 호재가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9시서부터 시작해서 4시 정도에 끝난다면 9시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일어나면서 4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힘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썸머 타임이 없으니까 11시 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시에 끝나는데, 11시 반에 장이 시작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다, 혹은 뭐 굉장히 좋은 호재가 떴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샀다면, 그때는 한 6시 정도에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을 경우가 있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좀 굉장히 속이 쓰리겠죠. 예, 아침 새벽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빠져 있다. 그래서 종가에 사는 게 좋고 종가에 오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 경우가 한 3분의 2 정도, 4분의 3 정도는 거의 종가에 빠지는데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오르는 경우가 있을 때도 일단 기분은 안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서 뭐냐면 그때 선물이 오르고 장이 시작할 때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의 빠져야 정상인데 그 정도까지 올랐으면 얘는 더 그 다음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저는 이제 주로 시가보다는 이제 종가에 사는 게 낫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책에서 보니까 돈 벌 기회는 세상을 바꾼 사건 이후에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첫 번째는 그 한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알파고와 이세돌 대결이 있었죠. 네. 그때가 이제 뭐 그 한 2017년, 16년 이때가 되는데요. 예, 16년인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가 됐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그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기계한테 지다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인공지능 주식과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16년도서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이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파리 기후 협약 네. 이건데 파리 기후 협약은 그 트럼프가 이제 탈퇴를 했습니다. 네. 예, 탈퇴를 하면서 트럼프의 이제 생각은 그거죠.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했다는 얘기는 그 더 많은 그 탄소를 배출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셰일가스를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셰일가스 갖고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고 에너지 가격이 낮아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중동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전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중동에 있는 문제들을 중동에서 그렇게 뭐 드론 테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경우는 이제 100불, 200불, 뭐 100불 이상이 막 가는 경우가 생겼는데 요즘에는 전혀 한 60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뭐 50불 뭐 이 정도까지 다시 내려가는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최대 생산국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셰일가스를 갖고 이제 그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해외에 뭐 그 생산 공장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에너지가 싼 걸 갖고 트럼프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조업들도 이걸 갖고 이제 살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연관되는 일자리들도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했는데 탈퇴를 하고 나서 어떤 주식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그때 2017년도 6월 달에 이제 탈퇴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배터리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리튬, 그 다음에 코발트 뭐 이런 주식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네, 연료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에서 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일부 기업들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바닥을 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면서 파생되는 게, 이 의미를 알면, 얘네들은 앞으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그게 이제 2018년도 6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그때 한 600억 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뭐가 안 좋아졌냐면 중국 전체의 주식이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내수 아니면 뭐 수출주, 그러니까 뭐 특히나 안 좋은 게 수출주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수출주 같은 경우는 뭐 특히나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가 이슈로 삼는 주식들,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자율주행차 관련된 아니면 드론과 관련된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수주 같은 경우는 좀 빠지다가 한 6개월, 한 6개월 정도를 빠졌어요. 빠졌었는데 중국에서는 일단 수출주는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악재 때문에 거의 횡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빠진 다음에 더 많이 빠졌고 그리고 그 내수주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한 6개월 후서부터는 내수를 엄청나게 부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조미료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아주 큰 이슈를 내가 안다면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될 거를 안다면 이게 아주 큰 섹터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내 어떤 큰 섹터를 취할 수 있고. 네. 예. 그러면
지금 뭐 잠깐 몇 가지 얘기도 나왔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산업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이런 거잖아요. 어떤 기업이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제 생태계 기업이 돈을 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 AI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게 그 많은 빅데이터를 모아야 되거든요. 빅데이터를 모으고 빅데이터 모은 걸 갖고 AI가 그 딥러닝을 하면서 얘가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취향을 판단하거나 그랬을 경우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이제 메모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그런 그 빅데이터,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통한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좋은 주식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생태계 주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나라 주식들은 주로 이제 경기를 타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정점에 있는 주식은 어떤 주식이 제일 좋냐라고 봤을 때는 경기를 타지 않는 주식이 저는 제일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경기를 타지 않는 주식이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경기를 타는 주식이 있고 그 외의 주식들은 경기를 타지 않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경기다. 경기가 들어가는 주식들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조선 경기다. 그러면 조선도 안 좋은 거고요. 뭐 아니면 건설 경기다. 그럼 건설도 안 좋은 거고. 일단 경기가 들어간다는 거는 사이클을 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떤 식이냐면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오느냐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오느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오고 지금 3년 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3년 동안 놀고 다시 이 경기를 타서 다시 최고점 찍긴 했지만 실제로는 매년 올라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경기를 타는 주식인데 경기를 타는 주식은 얘네들이 핵심 가치가 있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를 타지 않는 주식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주식은 어떤 주식이 있냐? 그러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 내수주, 뭐 계속해서 소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뭐 맥도날드나 코카콜라나 뭐 이런 거의 미국에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가 경기를 타지 않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같은 소비를 한다거나 이런 주식들이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주식인데 그런 주식은 한국이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모든 주식들,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뭐 디즈니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주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는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간 1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근데 그런 주식들이 왜 좋냐면 경기를 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제가 소위 말하는 나이키 커브라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어떤 주식을 찍어도 뭐 방산 주식을 찍고 그다음에 보험 주식을 찍고 뭘 찍어도 다 나이키 커브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그리는 주식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경기를 타지 않는 주식이 제일 좋은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더 좋은 주식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그게 예전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하냐면 모든 것들을 소비하는 매일같이 소비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예전에는 그냥 먹거리 뭐 아니면 뭐 이런 놀거리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합친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코카콜라가 콜라만 팔고 그다음에 맥도날드가 이제 먹는 것만 팔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주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판 같은 기업이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가파 그러는데 그래도 넷플릭스가 빠집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떤 주식이냐면 얘네들은 소비를 매일같이 하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독 경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MS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CD를 한 장 팔아먹고 끝이었는데 지금 MS 365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매달 결제를 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먹거리하고 비슷하게 된 거죠. 에너지하고 비슷하게 된 거고. 근데 얘네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성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되는데 클라우드를 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이제 위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가 있고 디즈니가 있고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하위단에 있는 거죠. 왜 하위단에 있냐면 얘네들은 지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왜 많이 떨어지냐면 지금 애플 TV하고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얘네들이 어디에다가 뭘 하냐라고 봤더니만 전부 클라우드에다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10년 전서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거를 이제 아마존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TV나 아니면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런 주식 디즈니라든가 이런 애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여기다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영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오리지널 그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요. 예전에는 뭐 마블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컨텐츠를 빌려주면서 이 상생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 오프라인 주식들은 그러니까 오프라인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망하고 그러니까 뭐 아예 지금은 영화를 볼 때 그 극장에서 안 보고 그 집에서 보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5G와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뭔가 이 영상이 보여지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게 상상할 수 없던 거죠. 네. 그러니까 1990년대 같은 경우는 뭐 그림 한 장 봤는데 하루가 걸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펼쳐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는 극장 체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극장 체인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내가 플랫폼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부 그 극장 체인, 그러니까 극장 체인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오프라인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리고 얘네들이 그 시장을 이제 넷플릭스가 처음을 발견하게 된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영화를 하다 보니까 모든 그 기업들이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뛰어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앞으로는 이제 더 고화질, 그러니까 앞으로 VR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의 더 고화질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클라우드에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클라우드에 올리는 모든 주식들, 그러니까 예를 디즈니라든가 아니면 넷플릭스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얘네들이 전부 어디다 올리냐면 아마존 클라우드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소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소진을 하냐면 얘네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를 하는데 용량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VR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이제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좋은 퀄리티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결국은 어디다 집어넣냐 보니까 클라우드에다 집어넣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1등이 아마존이고 그 다음 2등이 지금 현재 MS인데 그런 식으로 그 MS나 아마존이나 뭐 특히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그 영상에서는 하위단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얘네들이 그 iOS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다운 받게 되면 한 30%의 그 저기를 뛰는 거죠. 예, 수수료를 뛰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먹는 거나 아니면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게 전부 생태계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소위 팡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팡에서도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지고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같은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더 생태계 기업이 되면서 매일같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도 남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그것도 이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일 많이 생태계에서 좋은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시총 1등이 제일 많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아마존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경우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 때문에. 그 기업하고 뭐 디즈니하고 다 매력이 있으니까 현재 시총 1등인 애플하고 어디가 낫냐? 그게 애플이 제일 난 거죠.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배송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추가를 하면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혁신이 없다. 네. 예,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판단을 많이 합니다. 자기 판단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애플이 그런 혁신이 없다. 그래서 뭐 얘네들이 혁신이 일어난 거는 소위 가격 혁신이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다. 요번 이제 그 애플 폰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그 뭐 애플 워치라든가 그 다음에 에어팟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에어팟의 매출이 거의 넷플릭스하고 버금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주식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시총 1등이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는 주식이고 오히려 아마존 같은 경우는 1,800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작년으로 봤을 때 거의 돈 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내 머리는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1등만 따라가라. 1등보다는 이제 시장의 돈의 흐름에 따라서 따라가라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미중 전쟁에 대해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다가올 게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위기가 올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기회가 생길까요? 저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올 거다라고 이제 예상은 안 하고요. 저는 이제 시나리오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시나리오, 이제 나쁜 시나리오 이렇게
그 놓고 보고 이제 좋았을 때는 어떤 게 신호고 그다음에 나빴을 때는 어떤 게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았을 때 시나리오는 그 연착륙을 하는 게 좋았을 때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빴을 때 시나리오는 경착륙을 하는 게 이제 나빴을 때 시나리오죠. 그래서 좋았을 때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중국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이 일본처럼 그 연착륙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공황이 오는 게 그 좋았을 때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지 중국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예. 중국의 공황이 위기가 발생하는 게 예. 우리한테 좋은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아. 투자할 수 있는 걸로 봤을 때 그 언제냐면 경착륙은 아예 투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연착륙은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산의 네. 가격이 아마 네. 폭락하게 될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싸게 네.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경착륙하고 연착륙을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경착륙은 그냥 바로 폭삭 주저앉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투자할 수가 없냐면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가 한 50% 정도가 빠졌고요. 한국 같은 경우가 한 50% 정도가 빠졌고 그 전 세계 주식들이 한 50% 정도가 빠졌는데 중국은 거의 한 75% 정도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 자국이 망하면 80% 이상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망하면 자국에서 한 50% 정도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중국이 망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2008년도에 75%가 빠졌기 때문에 중국이 망했을 때는 이거는 진짜로 뭐 90% 이상이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1989년도까지 오르다가 그때서부터 90년도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2003년도가 제일 많이 빠졌었는데 그때가 거의 85%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간도 굉장히 긴데다가 빠지는 것도 굉장히 오래 빠지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경착륙이 됐을 때는 투자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예,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는 언제 생기냐면 연착륙이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착륙은 그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처럼 뭔가의 자산시장 거품이 일어나고 자산시장 거품을 통해서 이 중국 내수주에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플라자 합의를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뭐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아주 길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느 때가 가장 투자할 수 있는 기회냐라고 봤을 때는 중국의 그 위안화가 한 6위안 때를 뚫고 내려가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일본의 플라자 합의가 왜 시작이 됐냐면 그 무역 적자가 미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할 때는 그 미국의 GDP 40%까지 쫓아왔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2인자를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그 망하게 하는 그런 수순으로 이제 가는데 그게 이제 소련과 일본이 그런 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1985년도에 그 재무장관끼리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플라자 그 호텔에 모여가지고 했는데 한 1년 만에 한 30% 정도가 빠졌습니다. 엔화가 오히려 이제 그 달러 엔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거의 2배 정도 됐습니다. 한 220엔 정도에서 125엔까지 이제 빠지면서 거의 한 2배 정도가 됐는데 그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기회가 생기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미국이 그렇게 만듭니다. 예,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자산시장을 개방하라고 하고 요번에도 이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산시장을 개방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올 1월서부터 볼커럴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투자은행들의 그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은행들 뭐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투자은행들이 올 1월서부터 투자할 수 있게 됐고요. 중국에. 예, 그러니까 중국뿐이 아니라 어떤 곳에라도 투자은행들이 그때 이제 볼커룰 같은 경우가 그 투자은행하고 이제 상업은행하고 이렇게 교차로 해서 굉장히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없게 2008년도 이후에 막아놨었는데 그걸 풀어놨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중국이 그 요번 이제 1차 합의에서 뭘 시작을 했냐면 그런 그 무역 합의에서 자산시장 개방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외국 자산을 받아들여서 그 중국의 내수를 키우는 식의 그
그 성장 모델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됐냐면 그때가 한 1년 만에 한 30% 정도가 올랐는데 그 단기간에 지금 이제 중국의 그 위안화 그러니까 달러 위안 환율이 지금 한 6.9위안 이 정도가 되는데 한 7위안 정도로 봤을 때 저는 한 20% 정도 되는 시점 이 정도를 이제 투자할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지금까지 뭐 어떤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플라자 합의를 했네 이런 것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건 한 10년 후에나 중국이 망하고 그때서야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속일 수 없는 게 있는데 어떤 걸 속일 수가 없냐면 좋으면 반드시 사고 나쁘면 반드시 팔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속일 수 없는 거는 돈의 흐름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 시장에 진짜 진입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거를 일본과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때는 한 20% 정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7.24에서 1.4위안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6위안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그러니까 뭐 20%는 아니지만 10몇 프로 정도가 됐을 때 그때는 얘네들이 이제는 플라자 합의처럼 미국에 있는 돈들이 많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한 2년 정도가 됐을 때는 2배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주식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때 올라가는 주식들이 내수주, 그 다음에 여행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 왜 올라가냐면 일단은 그 자국 돈의 가치가 2배가 됐는데 달러 가치에 대해서 2배가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환율로서 2배를 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내수주다. 그러면 뭐 밀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토막이 난 거죠. 수입할 수 있는 것들 자체가. 그리고 뭐 그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들도 굉장히 싸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어떻게 보면 매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주식도 더블이 되고 그 다음에 환율로서 2배가 될 수 있는 시점이 4배가 되는 거죠. 4배가 될 수 있는 게 중국의 내수주 그리고 여행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가 증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최소한 6위안까지 최근에 6위안을 뚫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6위안 6.0 메디안까지 가긴 했지만 최근에 아주 그 한 10년간 이상을 봤을 때 6위안 자체를 뚫었다. 그래서 5위안대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7위안에서 일본처럼 된다라고 했을 때는 3.5위안까지 내려가는 게 거의 2배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이게 5위안까지는 뭐 일단은 지켜봐야지. 그리고 5위안 때는 만약 5위안 때까지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때가 됐을 때 나는 중국의 내수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조건이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들어갔을 때는 어디가 가장 좋냐라고 봤을 때는 중국에 이제 상장해 있는 지수 자체가 상하이가 있고 심천이 있고 홍콩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그 본토에 뭐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중국의 상하이 지수가 그쪽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천 같은 경우는 주로 기술주들이 많은데 기술주 같은 경우는 수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안화 가치가 2배가 되는 순간 미국이나 아니면 딴 나라로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패그제라 미국 달러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안화의 가치 상승을 노릴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주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그 4배 상승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상장해 있는 게 뭐 필요가 없는 거고 미국의 달러랑 연동이 돼 있으니까 가장 좋은 게 어디냐 상하이 쪽에 상하이 쪽의 내수주가 가장 좋다고 보고 있는 거고 거기서는 위안화가 2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 수입하는 물가들이 굉장히 싸다면 그러면 그 상하이 쪽의 내수주가 가장 좋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의 이제 여러 가지 여파로 중국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로 인해서 환율이 5위안까지 떨어질 때 예. 그때가 이제 우리가 중국의 투자를 그렇죠. 예. 이제 고려할 시점이 된다. 예.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면 근데 이제 뭐 일본하고의 어떤 얘기도 하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뭐죠 프라자 합의가 일어났던 당시는 미국 GDP 한 40% 정도 차지했을 때니까 한 50% 가까이 차지했을 때니까 뭐 미국이 찐누를 수가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0% 가까이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미국이 압박을 통해서 중국을 그렇게 완전히 일본이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항복한 것처럼 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5위안까지 내려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작가님은
어떻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예측하지 말고 그냥 위안화가 5위안까지 내려가면은 투자하는 시점 그렇죠. 예. 그걸로 보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지켜보는 거고 그렇죠. 아, 예. 이렇게 보시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그 무역 전쟁이 패권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관심 이건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거 갖고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그 작년 그 12월 같은 경우가 그 가장 위험한 시점이었는데 중국이 이제 그 바로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국이 경착륙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게 이제 관세를 더 때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때렸을 때는 25%의 관세를 더 때렸을 때는 그때는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더 이상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더 관세를 때렸으면 그때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철수를 했을 테고 철수를 하게 되면 그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4,500만 정도의 그 일자리가 없어지고 거기에 연계된 게 한 8천만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1억 넘게가 빠지고 그리고 1억 넘게가 빠지게 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도시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부동산들을 다 내놓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가장 큰 그 중국의 위험은 뭐냐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가 부동산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연동이 돼 있는 게 그 주가에 굉장히 많이 연동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때 일본에 있는 뭐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 정도 이상의 버블이 껴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데 그게 어디서 이제 바로 트리거가 오냐 하면 그게 미국이 관세를 때렸을 때 외자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트리거가 오는 거죠. 그때 부동산의 버블까지 같이 떨어지면서 그때 뭐가 되냐면 인민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들이 BIS 비율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런 부실 자산들이 많아지면 미국의 S&P라든가 이런 신용등급 회사들이 신용등급을 깎아버리면서 그 국제 결제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경착륙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요번에 그 페이스 원딜 합의를 했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왜 합의를 했는지에 대한 그 의문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그 25%를 때리는 거를 유예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를 때리는 거를 7.5% 깎아준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고 중국이 전부 해야 될 게 뭐 거의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중국이 아주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왜 굴욕적인 협상을 했냐? 이게 25%의 관세를 때렸을 경우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경착륙으로 가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었는데 중국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뭐였었냐면 이게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중국이 현재는 달러가 굉장히 많이 모자릅니다. 예, 굉장히 많이 모자르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달러가 3조 달러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뭐 2조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2조 5천억 달러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뭐 그 정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단기 외채가 한 1조 2천억 달러가 되고 그다음에 장기 외채까지 따지면 한 2조 달러가 넘고 그리고 외자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한 8천억 달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단기 외채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 하락을 하는 순간 바로 갚아야 되는 디폴트가 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본시장까지 개방을 해가면서 그 시장을 풀게 된 게 미국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 투자를 하는 거는 얘네들이 지금 현재 6.82위안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그 우한의 폐렴 때문에 다시 6.9위안 뭐 7위안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 환율이 움직이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런 환율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내려간 거죠. 환율이 내려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 자본이 중국 쪽에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예측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언제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는 그냥 내 머리로서 투자를 한 다음에 들어가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절대 그게 아니고 진짜로 자본가들이 굉장히 많은 예측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지표를 보고 그다음에 뭘 보고 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냐면 어차피 그렇게 투자를 하면 내 머리를 쓰는 거고 내 머리를 쓰면 그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돈의 흐름에 따라서만 투자를 하면 그 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돈의 흐름에 따라서만 투자를 하는 게
실패하지 않는 그 투자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뭐 1등 주식을 따라가는 것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게 1등 주식이고, 그 1등 주식도 그 100배가 되는 25%에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3%라는 것도 평소에는 0.2%, 0.3% 정도만 움직이는데 3%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15배에서 20배 정도가 빠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평소와 다른 흐름이 있는데 그 정도 이상이 됐을 때는 진짜 공황도 오고, 그 다음에 TLT 같은 경우도 오르고 라는 게 돈의 흐름에 따라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이제 오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그 제 머리를 쓰거나 아니면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계에 있는 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걸 통계학적으로 본 다음에 그거를 제가 이제 확률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그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가장 손쉽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중국의 그 위안화가 5위안까지 떨어지는 그런 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정말 중국은 정말 공황 상황인 거잖아요. 경기 아니죠. 위기.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출로서 이제 성장을 한다고 보는데 네. 미국은 수출로서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소비로서 성장을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우리나라에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러니까 그 GDP에서 항상 GDP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야 돼요. 근데 GDP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아니라 항상 마이너스 나는 나라가 있고 그 외 나라들은 전부 플러스가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나라는 무조건 미국이고요. 나머지 일본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됐다, 그건 진짜 큰 위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해줘야 될 나라들이 어디냐면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그 내수로서 이제 GDP가 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방식대로 이제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GDP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1985년도서부터. 그러니까 수출은 어차피 안 됩니다. 예, 수출이 그때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그 생산성 향상 때문에 그 올라간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요타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 자동차 회사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슈퍼 301조를 발의를 하면서 얘네들이 관세를 엄청나게 때릴 건가, 아니면 니네들이 그 옵션을 줬어요. 하나는 니네들이 쿼터제를 할 건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슈퍼 301조는 지금의 중국의 25% 관세 정도가 아니라 130%씩 때리는 그런 식이었는데 결국은 일본이 받아들이는 거는 뭘 받아들이냐면 쿼터제로 가겠다. 그래서 한 600만 대 정도의 그 자동차를 수출을 했는데 100만 대로 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는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택한 방식은 많은 이제 저가형 자동차들은 버리고 그때 당시에 럭셔리한 자동차를 팔아요. 그래서 렉서스라든가 인피니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팔면서 얘네들이 적게 이제 그 자동차를 보낸다 하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생산성 향상으로 그 수출을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머지 한 500만 대 자동차들은 누가 이제 그걸 메꿨냐면 한국의 현대, 포니가 메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그런 식으로 어부지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생산성 향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 갖고 향상이 있었냐면 얘네들이 내수주 갖고 향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행주라든가 뭐 이런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신의 물방울 같은 이제 그런 만화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나이대를 보면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신의 물방울이 이제 와인 갖고 하는 이제 만화인데, 그때 198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서부터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프랑스에 있는 호텔 자체가 그 일본에 있는 호텔의 3성급 호텔이 프랑스의 1성급 호텔을 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 가서 호텔도 즐기고 그 다음에 와인도 엄청나게 마시고 이러면서 그때는 아주 이제 풍요로운 일본의 이제 사회가 됐는데, 이 내수가 커지면서 GDP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차피 지금 경착륙을 하거나 아니면 연착륙을 하거나 둘 다 망하는 케이스가 되는 건데, 이왕이면 경착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착륙 쪽으로 방향을 튼 거고,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더 많은 달러를 받아들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과 안 좋은,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자신들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자신들과 어느 정도 친중적으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좀 어떤 정책의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거를 이제 관세가 아니라 약간 연착륙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간다는 보장은 없고, 그렇게 간다는 거는 저는 이제 지표는 항상 그냥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는 건데, 그게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 이것보다는 주로 이게
위안화가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가 가치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그 일본이 내수가 발전을 한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앞으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런 식으로 연착륙의 그 기회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저는 그냥 아예 예측을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이렇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나리오를 갖고 경착륙과 연착륙 이걸 나눠놓고 연착륙이 됐을 때는 어떤 조건, 경착륙이 됐을 때는 어떤 조건으로 갔을 때가 가장 좋은 조건인가 그걸 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위안화가 5위안까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 해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어쨌든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면서 어쨌든 약간의 그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아니죠. 건가 아닌가? 오히려 훨씬 더 저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5위안 때가 되면 그러니까 수출은 안 되지만 그 내수는 엄청나게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발전을 하는 거죠. 모델 자체가. 예. 그러니까 어떤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해서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렇게 위안화가 하락이 되면서 이제 그런 상승이 되면서 그러니까 가치가 환율이 높아지. 이제 환율이 하락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내수주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충격 없이 이렇게 그렇죠. 갈 것이다라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5위안이 됐을 때 투자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얘기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어떤 충격이 중국에 주어졌을 때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국에 대한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고 하니까 엄청난 또 우리에게 경제적 그 위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연착륙으로 갔을 때는 그 한국의 수출주는 별로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 공장 이런 식인데 실제로는 2015년서부터 내수주와 그러니까 2차 산업과 1차 산업 그러니까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율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조업을 하는 2차 산업은 그 한 35% 정도 떨어졌고 한 60% 정도가 다시 3차 산업으로 갔습니다. 이미 벌써 얘네들은 이제 내수로 많이 바뀌었고요. 근데 한국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생산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공장을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그 수출주가 안 되면 한국은 그러니까 소재를 팔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처럼 메모리를 팔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파는 그런 구조는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내수가 많이 커지면 한국에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뭔가 그러니까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쪽은 더 발전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지면서 그 나빠질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 정도로 이제 돈의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 위안화의 가치가 그러면 한국에 있는 화장품을 살 것이냐 아니면 유럽에 있는 진짜 명품을 살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중국이 그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산 공장에 있어서의 매력은 완전히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의 프라자비 때 한국의 포니가 성공을 했던 것처럼 한국은 항상 이 소재를 통해 가지고 조립을 통해서 뭐 이런 성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수는 한국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여러 가지 경제 전반과 그 다음에 투자와 관련해서 좀 색다른 시각에서 다루어 봐서요. 저도 되게 그 흥미진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좋은 말씀, 경험들을, 지식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그 내일의 부 저자이신 김장섭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